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좌표계라고 하는 거하고 기본적인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뒤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잠깐 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게 빈 백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벡터가 뭐고 스칼라가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만을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벡터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에부터 시작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벡터는 뭐고 스칼라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렇죠. 항상 교수님들이 이 부분을 배울 때 학생들 보고 벡터는 뭘까요? 스칼라가 뭘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로 잘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 있고 이쪽에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 성분은 없는 거죠. 단지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 대수 법칙을 이용해서 연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벡터량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함께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하나 예를 들어봐야 돼요. 어떤 예를 들어봐야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현상이 벡터량인 거고 실제 어떤 현상이 스칼라량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스스로 결정을 해봐요. 속도 벡터일까요? 온도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가속도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힘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는 질량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하는 바로 그 질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벡터량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이나 변이나 속도, 가속도, 또 우리의 주제거리인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전기장, 차기장, 이게 우리 주제거리인 거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여기는 물리량 자체가 벡터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렇게 명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으로 오면은 시간이나 길이나 질량이나 에너지나 전위 등등등 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스칼라량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크기만 있는 거예요. 크기만. 언뜻 생각하면은 시간 같은 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해서 방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스칼라나 벡터를 정의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10초, 20초 이런 것처럼 크기만 있는 양이에요. 그 점을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이제 뭐 에너지라는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장을 계산한다면 우리는 전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반대로도 가능해요. 전위를 알면은 전기장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루는 전위라고 하는 개념은 스칼라량이에요. 하지만 아까 제가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다고 했던 이쪽에 있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량이라고 하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동등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벡터 표기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벡터라고 하는 거는 볼드체로 두껍게 쓰는 채 그걸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위에다가 벡터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쪽 스칼라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만 표시가 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냥 쓰게 되면은 얘는 스칼라량이 되는 거예요. 이쪽 표기는. 그리고 또 하나 벡터의 크기가 스칼라일 테니까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표시를 할 때는 우리가 말 그대로 볼드체를 또는 벡터가 붙은 거를 여기를 없애면 돼요. 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표시를 하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기호를 쓸 거냐면 벡터는 여기처럼 이렇게 벡터를 붙일게요. 이렇게 두껍게 쓰는 볼드체 표기가 아니라 벡터다 해서 확실하게 벡터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안 쓴 모든 것들은 다 스칼라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죠?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로 위력적인 건데 벡터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살표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좌표 공간 내에서
다시 말해서 기하학적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해석 기하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벡터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여기 전자기학도 마찬가지고 또는 일반 물리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과학이라고 하는데 이쪽 고전과학은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시각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각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시각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는 무엇이 가능한 거냐면 그림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각화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져요.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있으면 머릿속 실험실에서 단순화를 시켜요. 그리고 그 단순화 시킨 거를 그림으로 그려요. 그리고 나서 의미를 부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과학하는 방법이에요. 그 점을 꼭 한번 고려들을 해놔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고, 그러면 벡터와 스칼라가 뭔지를 구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기에서 장을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칼라장, 벡터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쓰여요. 어디에서 쓰일까요, 대표적으로? 이 생각을 해놓으면은, 아, 이게 스칼라장인 거고, 이게 벡터장이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쓰일까요? 여러분들 일기예보 보죠? 일기예보에서 스칼라장, 벡터장이 나와요. 자, 그러면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스칼라장을 알아보면은 우리나라 지도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온도가 나와져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서울은 3.6도,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부산 그러면 7.4도, 그리고 또 하나 뭐 목포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3.3도네요. 광주 그러면 4.0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숫자, 크기로만 표현한 거를 우리가 스칼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일기예보에서 무엇을 나타낼 때 벡터장을 쓸까요? 그쵸? 바람의 같은 거, 바람 방향 같은 거. 다음 여기에 소개된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쪽하고 똑같이 우리나라 지도인데 표기법이 달라요. 이쪽은 크기로만 썼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람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가 돼 있죠.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벡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물어볼까요?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할 때 우리가 온도,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의 방향, 아, 이쪽은 스칼라장, 이쪽은 벡터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때는 어떤 장들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인데 하나는 사과가 떨어져요 하는 그림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장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중력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석이에요. 자석, 막대자석.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해봤잖아요. 막대자석을 놓고 위에다가 유리판을 깔고 철가루를 뿌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힘에 미치는 공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이렇게 힘에 미치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물체도 마찬가지예요. 물체도 놓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무엇 때문에?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역학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 문제도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쓰면은 실제는 시공간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래요. 시공간이 휘어져 있어서 그래요. 네, 일단 그런 얘기를 빼고 일단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사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중력장이거나 또는 이것처럼 이렇게 자석에 만드는 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루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물론 전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전하다라고 한다면 이 주변 공간에 전기장을 만들겠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벡터와 스칼라, 그리고 벡터장과 스칼라장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번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제 벡터를 기하학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다룰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벡터를 다루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하학적 방법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수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벡터를 기하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죠. 그는 아주 간단해요. 무슨 원리 때부터 그 원리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면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가능해요. 벡터를 기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서 직관적으로 한번 벡터의 동등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중요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먼저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딱 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좌표 공간 내에, 이건 말 그대로 벡터니까, 벡터는 아까 무엇과 무엇이 있다라고 했어요? 크기와 방향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벡터는 어떤 거냐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다 같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었을 때 지금 X축, Y축이라고 써놓은 요 공간 내에서 지금 A, B, C, D 이 벡터는 다른 위치에 이렇게 있을 때 있다고 하더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다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그런데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다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벡터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얘를 똑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크기와 방향이 안 바뀌게 평행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옮겨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는 여기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벡터를 다룰 때, 해석계화적으로 다룰 때 중요한 특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합벡터라고 하는 거 등등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다른 벡터는 어떤 걸까요? 만약에 크기가 유만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이렇게 다르면 다른 벡터가 되는 거예요. 또는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커졌어요. 또는 줄어들었어요. 이래도 다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바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벡터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벡터끼리 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기하학적으로 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공간은 이것처럼 x, y로 되어 있는 직각좌표의 공간인 거예요. 바로 이런 공간 내에서 A 벡터, B 벡터가 있어요. 대수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해서 R은 결과 벡터예요. 결과 벡터를 만들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A 벡터를 평행이동시켜 오고 B 벡터를 평행이동시켜 오면 돼요. 여기를 평행이동 또는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시켜 오면 돼요. 또는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평행이동시키면 돼요. 그랬을 때 요점, 쉽게 말해서 끝점에서 여기 화살표의 끝점으로, 꼬리의 끝점에서 화살표의 끝점으로 이렇게 연결한 방법,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결과 벡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벡터는 잘 알 거예요. 이걸 그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벡터의 동등성 때문에 그래요. 얘를 평행이동시켜도 똑같은 벡터가 돼요.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삼각형 덧셈법이라고 해요. 또는 여기 보면은 여기 화살표의 머리에다가 이쪽 화살표에 A라는 화살표의 머리에다가 B라는 화살표의 꼬리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헤드 투 테일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그냥 간단하게 삼각형 덧셈법.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A, B를 더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B 벡터를 이렇게 끌고 오고 A 벡터를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상의 평행선을 만드는 거예요. 평행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도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꼬리와 꼬리가 만나는 점에서 여기 머리와 머리가, 벡터와 벡터가 만나는 점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서로 동등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결과 벡터 그림을 삼각형법으로 그리던 또는 이거를 우리가 평행사변법이라고 해요. 평행사변법으로 그리던 서로 같은 벡터, 같은 결과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벡터의 동등성 때문에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은 같은 공간 내에서, 같은 좌표의 공간 내에서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A 벡터의 꼬리하고 B 벡터의 꼬리를 연결시켰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테일 투 테일이라고도 해요. 용어가, 부르는 용어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헤드 투 테일 해도 되고, 여기 삼각형법 해도 되고, 여기는 테일 투 테일 해도 되고, 평행사법법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부르는 용어가 어쨌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같은 결과 벡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벡터의 덧셈이 가능할 때 저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처럼, 그렇죠? 여기가 A, B 벡터가 있고 이쪽은 B 더하기 A 벡터로 순서를 바꿔서 돼 있죠. 우리가 이런 거를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여기는 물론 대수적으로 쓴 거예요. 하지만 이 대수적으로 쓴 거를 우리가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그려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에서 A를 먼저 놓고 B 벡터의 꼬리를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나, B 벡터를 놓고 B 벡터 머리에 A 벡터의 꼬리를 연결했으나 결과 벡터는 서로 똑같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있는 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증명할 수가 있어요. 기하학적 구조를 이렇게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립을 해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합법칙도 성립을 해요. 결합법칙도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성립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A, B를 먼저 더하고 그리고 B, C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A를 더하나, 또는 이것처럼 A,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한번 따라가서 한번 해봐봐요. 지금 여기 이 결과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B 벡터하고 C 벡터를 먼저 더했죠. 그러면 B 벡터를 이렇게 놓고 C 벡터를 더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 벡터는 얘가 될 테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A 벡터를 더한 거예요. A 벡터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벡터는
이렇게 간 경로에 시작과 끝을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이 벡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더해서 우리가 그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알 수도 있어요. 이쪽도 똑같이 따라서 해봐요. 여기는 A, B를 먼저 더했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벡터는 이걸 거예요. 여기다가 C를 더했어요. C를 더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관계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연결하면은 여기에는 요 결과 벡터나 여기에는 요 결과 벡터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 벡터 더하기에서는 벡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그리고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0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0벡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힘을 가하고 있는데 0벡터라고 하는 거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양쪽에서 줄다리기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 기준점을 중심으로 한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요. 한 팀은 그리고 또 다른 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근데 힘이 정확하게 균형을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중심점은 못 움직이겠죠? 바로 그런 경우가 우리가 0벡터라고 생각을 해두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음에더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음에더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직관적으로 느꼈겠지만 벡터의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크기도 똑같고 단지 뭐만 바뀌는 거예요?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A 벡터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렇게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음에더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 벡터가 있고 A 벡터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양쪽으로 힘이 같기 때문에 0벡터가 나오겠죠? 여기가 0이 나오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벡터에 덧셈뿐만이 아니라 뺄셈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이번에는 A 빼기 B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원래 A 벡터가 이쪽에 있고 B 벡터가 여기 점선이에요. 점선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그러면 B 벡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겠죠.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고 나서 이걸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경로가 원래 A 더하기 B라고 한다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벡터가 되겠죠. A 더하기 B는. 하지만 A 빼기 B는 여기 B 벡터를 방향을 바꾸고 더하는 경로의 끝점과 머리점을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쪽이 결과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 벡터가 결과 벡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벡터를 여기다가 스칼라량을 곱아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돼요. 여기는 벡터가 스칼라 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벡터에다가 n배만큼 이렇게 곱아준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b벡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a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처럼 방향은 같고 크기가 2배로 되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크기는 2배로 늘어나는데 방향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기호화 그리고 언어로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그림을 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벡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하나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쪽에서는 주로 사용을 안 해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논할 거예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위치 벡터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이제 주로 이쪽은 이제 역학 체계 같은 걸 다룰 때 써요. 물론 이제 전자기학 쪽에서도 많이 활성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가요. 따라서 먼저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좌표를 잡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동차의 위치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벡터를 원점을 기준으로 그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자동차에 어디다 그려야 될까요? 이것처럼 이렇게 가까운 쪽 바퀴에다 그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쪽 바퀴에다 그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동차의 앞에 있는 헤드라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헤드라이트에다 그려야 될까요? 어디에다 그려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위치 벡터를 그릴 때는 좌표 공간하고 원점 기준점을 잡는 거는 당연한데 물체를 변경시켜야 돼요. 어떻게 물체를 변경시켜야 되는 거냐면 먼저 좌표 공간을 잡아요. 그리고 물체를 이것처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실제 과학에서는 입자예요. 입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점과 입자는 약간 달라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위치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입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질량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이 이 자동차의 질량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또는 무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이렇게 입자로 바꾸고 이 입자 점처럼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실제 얘가 뜻하는 거는 이 자동차의 무게중심 또는 질량중심이에요. 거기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줘야 돼요. 화살표를 뭐로 그려야 되냐면 당연히 화살표니까 벡터겠죠. 이렇게 벡터 형태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여기다가 A 벡터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단위는 지금 같은 경우에 자동차까지의 거리겠죠.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단위는 미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 아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벡터를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 거예요. 이 단위 벡터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I, J, K라고 하는 X축, Y축, Z축으로 3차원 공간 내로 확대를 해서 대수적으로 쓸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요. 여기서 먼저 봐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치 벡터를 알았어요. 근데 벡터를 표기를 할 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변이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금 스크린 면에 여기에 만약에 개미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근데 개미가 경로를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였어요. 따라서 움직이다가 여기 가서 섰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물론 이동 경로는, 개미가 이동한 경로는 지금 이 곡선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변이 벡터 개념을 이용하면 엄청나게 단순하게 그리고 또 하나 명료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왜냐면 무조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작과 끝점만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점만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해놓고 우리는 이거를 변이 벡터라고 할 거예요. 이해갔죠? 그러니까 경로하고 구별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개미가 이동한 경로는 지금 이 곡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무조건 시작과 끝점으로 벡터를 그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변이 벡터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 변이 벡터를 여기서 배운 위치 벡터를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좋은 모델이에요. 여기 원점에서 시작점까지, 원점에서 끝점까지 그린 거예요. 이렇게 변이 벡터를 초기 위치 벡터 그리고 나중 위치 벡터를 표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호 처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기호 처리는 원래 지금 보게 되면 벡터를 따라가면 돼요. 쭉 따라가서 여기서 안 끝났죠. 이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실제는 결과 벡터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수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건은 변이 벡터 입장이니까 변이 벡터 입장으로 다시 쓰게 되면은 얘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변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나중 위치에서 초기 위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호는 이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을 쓸 거예요. 삼각형을 쓰면은 이거는 변이 벡터를 뜻하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를 이동한 경로로 들었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가 될 거예요. 과학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꼭 단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꼭 의미를 부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또 하나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비교해 볼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점이 있어요. 근데 관찰자가 2명이에요. 그러면 자기만의 기준계가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계가 있을 때 이 점을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각자 다른 값을 나타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점을 표현하려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직각좌표기에서는 x, y라는 두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길이하고 요 a라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만큼 길이로서 이 점을 표현할 거예요. 하지만 이 관찰자가 보면은 여기서는 x축이 이만큼 길이였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짧아졌죠. 여기는 짧고 여기는 더 길어졌어요. 그렇죠? 이 관찰자가 본다면 이렇게 위치 벡터를 가지고 어떤 점을 눈하게 되면은 이거는 두 명의 관찰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값을 가져요. 하지만 우리가 변이 벡터를 눈할 때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변이 벡터를 눈할 때는 기준계 A, B 두 사람이 관찰을 해도 이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경로는 어떻게 움직여서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시작점과 끝점만을 눈할 거기 때문에 변이 벡터는 관찰자가 바뀌어도 같은 값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특징을 이해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뭐를 해봐야 될까요? 무엇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로 요 처리. 무슨 얘기? 벡터를 단위 벡터를 붙여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벡터를 단위 벡터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만큼 세타가 있죠? 그렇죠? 세타라는 각도가 있죠? 바로 우리는 이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이용을 해서 저
여기에 있는 이 벡터를 성분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성분분해하는 방법 그리고 단위 벡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해볼 거예요. 같이 한번 토론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성분분해와 단위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